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산하의 오역. (2008년도에) BBC에서는 남극에서 하늘을 나는 펭귄 무리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몇몇 펭귄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하늘을 날아 남미까지 여행한다는 내용, 유명 코미디언 테리 존스가 직접 남극을 찾아 펭귄들의 비행 장면을 목격하는 그런 영상까지 곁들였대요. 또 1957년에 방영한 BBC 텔레비전 프로그램 파노라마에서는 스위스에 있는 나무에서 스파게티를 수확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대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BC에 전화를 걸어서 스파게티 나무의 재배법을 알고 싶어 하기도 했대요. 또 1950년대 한 네덜란드 TV에서는 피사의 사탑이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해서 이 역시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전화통에 불이 났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빌 게이츠가 암살되었다고 보도한 내용을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었고 한 네티즌이,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빌 게이츠가 암살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도 있대요. 와, MBC와 YTN마저도 우리나라에서 속아 넘어가서 속보로 이를 전한 뒤에 사과 방송을 하기도 했대요. 이것은 모두 4월 1일 만우절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자, 4월 1일이 끼어있는 이번 주 산하의 오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확실한 것은 거짓말은 안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 들었고요. 오늘도 사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만우절 거짓말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뭐 낭패를 보거나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예, 저는 뭐 주로 이제 뭐 촬영 가다가 작가한테 전화해서 오늘 방송 펑크 났다. 촬영 어떡하냐? 예. 작가가 하면 사색이 되면 만우절 그래서 좀 욕먹은 적이 많았죠. 야, 그렇죠. 이거 직업을 가지고 장난하다 보면 그게 참 실감이 되긴 하겠네요. 예. 영국의 어느 뭐 지역에서는 뭡니까? 지하철 노동자들이 장난을 쳐갖고 역 이름을 모두 바꿔놨대요.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내려야 되는데 시청 앞에 충정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정거장 가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출근 시간에 골탕을 먹는 거고 출근도 늦고 그럴 텐데 이것을 웃어 넘길 수 있는 사회적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겠는데. 그건 참 부럽네요. 예. 그런 건 좀 부럽습니다. 예. 자, 3월 말과 4월 초. 뭐 그래봤자 뭐 이번 주 일요일이 4월 1일입니다만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4월 1일이 끼어 있으니까 좀 거짓말은 아니고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좀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1970년 4월 1일 한국 아이스크림 업계에 어떤 독보적인 존재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브라보콘.
브라보콘. 예, 브라보콘. 네, 브라보라고 하면 안 돼. 브라보라고 예, 해야 브라보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으로 크림보다는 그리무가 익숙했고 구리무. 예. 네, 그런 일본 말이 더 발음이 많이 남아있던 시대. 일본식 발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브라보가 아니고 브라보였죠. 브라보. 일단 이 아이스크림의 생김새의 특징은 네. 이제 되게 특이했습니다. 그 당시는 주로 이제 그 하드 형태. 그러니까 이 나무 막대기에 꽂은 얼음 덩어리가 이제 주로 주되나였는데 네. 최초의 깔때기 모양. 즉 콘 형태의 모양이 된 거죠. 아, 이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일보의 어떤 기사에 따르면은 네네. 그 1968년도에 해태저가에 근무하던 진홍승 박사라는 분이 네. 이제 특별한 지시를 받습니다. 상부에서. 네. 막대기에 그 꽂은 얼음덩이 꽂은 아이스 케이크가 아니라 네. 아이스 케이크 아니고 네. 아이스크림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진짜 해외여행 가면은 가문의 영광이던 시절에 네. 저 뭐 덴마크니 뭐 화란이니 하는 이른바 낙농 선진국으로 다 갔다 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탐험한 다음에 덴마크의 어떤 회사에서 설비를 도입을 해요. 네. 자, 비싼 돈 주고 기계를 사오고 또 기술 도입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재료가 문제인 거예요. 재료요? 예. 그러니까 탈지 분유를 넣어야 되는데 우유에다가 탈지 분유를 넣어야 되는데 지방을 제거한 예. 대한민국 천지에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하나? 근데 그 당시에 선진 문물의 창구는 어디였을까요? 일본? 주한미군이죠. 주한미군. 주한미군에 가서 탈지 분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드립니다. 하긴 꼭 이걸 만들어 주십시오. 당시에 그 FM 방송 거기 명 DJ들이 주안점을 줬던 것은 새로운 음원이었는데 최신 음원이었는데 그건 주로 주한미군을 통한 PX. 그렇죠. 8군 무대 방송. 예, 8군 무대. 거기에 미국으로부터 비행기 타고 건너온 그렇죠. 그런 LP들. 네, 그런 거 가져다가 그렇죠. 예, 틀어대고 그랬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쩐 재료 구했습니다. 구했어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덴마크 이제 원산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위에 이제 초콜릿이나 아몬드를 박아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초콜릿은 정말 귀한 물건이었죠. 또 아몬드란 거는 그 뒤에 한참 뒤에야 그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아몬드란 말 자체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처음 만드는 그런 아이스크림에 뿌릴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럼 뭘 박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과자라도 박았나요? 예, 땅콩을 박았습니다.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에 땅콩을 박았어요. 그 공급지는 남대문 시장. 그래서 그 위에 땅콩이 얹힙니다. 근데 또 포장지가 문제였어요. 이 싸고 있는 포장지인데 이 물기를 어떻게 막나?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그 종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 습기를 막나?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렇군요. 그런 전용 종이가 필요할 외국에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없었다는 얘기군요. 근데 해결했습니다. 비닐로 막았나요? 이번에 해결선 담배였어요. 담배 은박지를 활용을 해서 둘러쌌던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은박지로 둘러싼 어떤 그게 나온 거예요. 이름이. 그렇군요. 근데 그 다음 또 문제 있었다고 합니다. 또 뭐가 문제인데요? 그 왜 아이스크림을 감싸는 과자 콘. 그걸 싸야 되는데 이게 또 이 과자가 왜 스키가 참 눅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또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돼요. 그다음 또 온도도 맞춰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어디서 습득해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그렇죠. 한국에서 그 담배 껍데기를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그 자체를 만드는 기계만 갖고 오고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다 만든 거죠. 어쨌건 그런 난관을 뚫고 마침내 이제 탄생을 한 게 1970년 4월 1일. 4월 1일. 브라보콘이었어요. 월드컵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보콘은 그 출시하자마자 그야말로 이 아이스크림을 지배한 자가 됩니다. 그래요? 도매상들이 그냥 몰려와서 정문을 봉쇄하게 됐대요. 빨리 내놓으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에는 비쌌어요. 50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건 꽤 비싼 가격이었지만은 그 부모들은 그거 사달라는 성화에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애들은 누가 그걸 먹고 있으면 가가지고 한 입만 하면서 앞에서 이제 그 졸랐고요. 제가 기억하는 게 1972년도에 그 구멍가게에서 그 하드가 5원 10원 이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원짜리가 고급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브라보콘이 뭐 한 30원, 50원 그랬단 말이 저기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30원 이상이었고 50원 아니면 100원 뭐 대강 이랬을 텐데 되게 엄청 비쌌을 겁니다. 그 브라보콘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팔린 브라보콘이 한 40년간 40억 개라고 해요. 와. 이를 쫙 늘어놓으면 총 68만 킬로미터라고 하고요. 경부고속도로 800회 왕복하는 횟수고 지구를 15바퀴 도는 양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이제 바로 태어난 지 2년 뒤에 72년도 말씀한 72년도에 뭐가 열리죠?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리죠. 72년도에 저기 삿포로 동계올림픽인가? 아니죠. 남북회담이었죠. 아, 네네. 이 남북회담 때 이제 그 북한 대표단이 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남한이 북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내세울 게 없었어요. 우리가 못 살았죠. 좀 못 살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남한 관계자가 브라보콘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사람이 아직 막 먹다가 맛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해요. 이거 미제아요?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남한 관계자가 내밉니다. 브라보콘 포장지가 여기 있어. 국산이요! 라고 했다는 거죠. 참 자랑스러웠겠습니다. 또 브라보콘은 또 부르의 CM송이 있죠. 그렇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 꿍데이트. 해태 브라보콘. 이제 아주 유명한 CM송인데 이 CM송을 지은 것은 그 강근식 씨라고 해가지고 가수 이장희 씨의 컴비였고 이제 기타 세션밴드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동방의 빛이라는 밴드 거기를 이끌어서던 기타리스트고 바로 그 있잖아요. 오랜만에 누워보는 곳 뭐 이런 영화 사운드 트랙에도 이들의 연주가 있었고 그리고 이장희의 뭡니까 한 잔의 추억 또 그 건너 반주를 맡은 것도 바로 이 동방의 빛이었고 그 기타 소리가 바로 강근식 씨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하신 얘기가 사람들이 브라보콘을 가장 많이 소비한 시간이 오후 1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 1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시라는 것을 얘기했다. 그리고 요청을 받자마자 그냥 뚱땅 하면서 만들었대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12시가 낮이냐 밤이냐 얘기했는데 낮입니다. 그 당시 밤에 12시 못 나갔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장희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자정이 훨씬 넘었네. 이 노래는 바로 금지곡이죠. 통금이 넘었거든요. 통금이었군요. 안 되죠. 그러니까 브라보콘은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70년 개띠죠. 그렇군요. 그렇게 많은 그 세월을 갖다가 꼬마들과 또 연인들과 또 가끔은 어른들의 별미로 이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느낌을 전달할 가장 좋은 그 일화 중에 하나는 그 1917년도 그 성신여대 부속 고등학교가 있었다고 하는 지금은 건대 부고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2학년 영반의 이제 추억인데 그때 이제 그 영반 학생들은 수학 세모 내기를 했대요. 영반이 있어요? 그 당시 일반도 아니고 이반도 아니고? 이게 그 당시 한자 고을영자 반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고을영자 반 학생들이 내기를 해서 이겼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100원 내기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적으시기를 2000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독수공 앞으로 와라. 그러면은 내가 브라보콘 사겠다. 근데 막 왜 야유했겠죠 애들은. 근데 이 약속을 사람들이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2000년 무렵에 이제 그때 다가오니까 그 학생 중에 한 명은 되게 이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IF가 엄청 힘쓸 때였고 혜태 제과가 거의 뭐 넘어간다 만다 뭐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브라보콘이 생산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우리 약속은 어떡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요. 혜태 제과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발 계속 만들어주세요. 라고 보냈고 혜태 제과는 그 편지에 워낙 감동하고 맙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22일에 그 브라보콘은 옛날 그때 그 가격으로
그 100원에 브라보콘을 잔뜩 제공하고 예. 그 선생님과 아주머니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걸 먹는 그런 만남이 생겼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브라보콘은 항상 절대 강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1987년도에 나온 월드콘이 예, 그 빅 사이즈로 이제 사람들 끌어들였고요. 마치 92년도에는 그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미.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 때는 거의 생산 중단을 위기에 처하게 됐었고요. 하지만 그때 그걸 살린 건 역시 또 우리 역시 브라보콘이었어요. 그래도 브라보콘인데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사준 겁니다. 그랬군요. 예. 브라보콘 아직도 있나요?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이 동심이 세상에 오늘 가면서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나오길 바랍니다. 예, 혹시 포미콘이라고 기억하세요? 기억납니다. 네. 예. 포미콘의 미덕이 뭐였냐면 세월이 지나도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미콘 없겠죠. 없겠죠. 예. 브라보콘 다음에 티나콘 나왔고 월드콘 나왔고 마리노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브라보콘의 어떤 그 위험은 지금도 상당하죠. 그렇죠.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그런 아우라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아이스크림 얘기를 좀 빙가루를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빨아먹는 아이스크림 튜브 쭈쭈바. 제가 아이차가 저는 언제라고 아이차. 아이차였는데 경쟁사인 에서 쭈쭈바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잘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쭈쭈바가 된 건데 제 기억으로는 아이차가 효심이다. 아이차가 먼저였어요. 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아먹는 그런 그 빙가루에 그게 뭡니까? 쭈쭈바라고 하잖아요.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대세를 선점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콘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월드콘이라고 이렇게 각인됐겠지만 우리한테는 브라보예요, 브라보. 브라보죠. 예, 브라보콘입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브라보콘이 130원이었던 시절에 용돈이 없어갖고 그 10원짜리, 20원짜리 뭐 라면 딱 먹고 이런 거 말고 좀 인간적으로 맛있는 거 좀 먹어보자. 라고 해서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외사촌 그런 학년은 저랑 같고 나이는 저보다 하나 많았던 그 누나랑 그 개를 부은 거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브라보콘 130원짜리를 2개를 사서 먹었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브라보콘. 이게 이제 인터넷 방송이니까 특정한 상호도 얘기하고 할 수 있게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거였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그거 아십니까? 식품상으로 브라보콘이 처음 나왔던 1970년에는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셔벳. 샤베트였어요. 샤베트. 왜냐하면 유지방의 함량이 그러니까 우유를 적게 넣기 때문에 그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원래 아이스크림이 갖고 있어야 할 그걸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유 한 갑이 한 봉지가 180ml였거든요. 근데 80년대 넘어 들어와서 우유 생산이 잘 되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그 우유도 200ml가 된 거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도 유지방을 더 공급을 한 겁니다. 함량을 높여서 그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맛있는 진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산하의 오역 브라보콘 얘기를 했습니다. 가다가 진짜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임병수 씨가 불러주는 아이스크림 사랑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을 걸으며 밝은 햇살이 흘러내려와 나를 부르네. 목소리만큼이나 뭐라 그러나요? 선량한 웃음을 가지고 있고 다정한 그런 임병수 씨. 어쩌다 보니까 이러저러하게 몇 번은 뵌 적이 있었고 어울린 적도 있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1970년 4월 1일 거짓말처럼 다가왔었던 그런 콘형 아이스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요. 어떤 얘기를 나눠주실래요? 이제 조금 좀 무거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1948년 4월 3일 그 제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뭐 사건 개요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 하나 얘기하면은 그 극락도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극락도 살인 사건. 예, 영화는 네. 뭐 그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예. 근데 이제 그 실화라고 마케팅을 뻥을 쳤었거든요. 아, 예, 예. 예. 근데 거기 영화 보면은 이제 주요 복선 중에 하나로 어떤 쪽지가 등장을 해요. 네.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장이 들여놓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여놨다. 그 정체는 임상실험 약이었고요. 그 약 부작용으로 해서 환각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했던 그런 이제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극락도 살인 사건. 예. 예. 섬에 들여놓지 말아야 될 것 같다가 들여놓은 결과였죠. 예. 근데 저는 그 4.3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들이지 말아야 할 걸 들여왔던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4월 3일 새벽에 제주 곳곳에 붕어가 솟습니다. 네. 4.3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름다운 제주를 피에 물든 유채꽃밭과 주검 널린 한라산으로 대변되는 그런 참상으로 만들었던 그런 비극이 막을 올린 날이었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들어와 있던 또 그 뒤에 건너왔던 어떤 육지, 신생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또 경찰들은 글자 그대로의 대량 학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참상의, 예. 사실 그 참상의 면면과 사연을 다 되짚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그 4.3의 시작이 네. 오늘날 우익들이 주장하듯이 빨갱이들의 대한민국 말살 책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제주에서 공권력이 행한 일은 결코 이 땅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민 30만 중 얼마가 죽어도 좋다. 네. 경찰 총수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군대 지휘관들은 그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과 맞서야 할 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두를 쓸어버림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년에 미군한테 좋은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 뿐이다라고 했듯 그들에게 좋은 빨갱이란 죽은 빨갱이 뿐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어린아이를 총검으로 던지고 받았던 그 난징 대학살의 일본군의 단인상은 제주를 진압했던 그 대한민국 공권력과 그들이 고용한 깡패들 사이에서 부활했습니다. 바로 서북 청년단이었죠. 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의미가 없고 적으로 규정된 집단을 제거하는 데 이유와 기탄이 없는 또 그런 자신들을 갖다가 무슨 자유의 수호신쯤으로 자기 최면을 거는 그런 기이한 괴물들의 사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났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는 지금은 뭐 아무 때나 오갈 수 있는 데였습니다만 그때는 아니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말 제주도에 온 사람들도 되게 좀 황당했을 것 같긴 해요. 정말 네. 다른 섬이지 않습니까? 예. 풍경조차. 예. 이제 그런 섬에서 이제 이른바 공권력들은 싹쓸이의 효율성을 체험을 합니다. 네. 이제 4.3의 무서움이 네. 이제 이게 무서운 거는 그 싹쓸이 악마성이 무트로 옮아갔고 또 좌익과 우익은 정말 사생을 가르는 판가리로 정말 이 중간 어떤 그런 타협은 다 없어지고 네. 다 제거되고 다 소외되고 네. 정말 극좌든 극우든 정말로 어떤 서로 쳐서 무찔러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양 집단만 남게 되는 네. 그런 과정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출동을 반대했던 14연대의 좌익들은 네. 정말 그 제주의 복수를 단행해서 여수 순천을 피로 물들이고요. 일단 처음부터. 그다음에 예. 또 얼마 심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현상. 후일 남부군 총수 이현상이 네. 이제 여수에 갔을 때 그 참상을 보고 이건 당적 과오다라고 외칠 만큼 좌익들의 학살 또한 심했고 근데 네. 또한 그 진압군들은 그에 못지않은 아니 더한 2배쯤 되는 피로 갚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는 사단이란 개념이 없었고요. 예, 예. 예, 연대였는데 그렇죠. 1948년도에 예. 바로 제주도의 진압 명령을 받고서는 대기하고 있었던 예. 여수 순천에서 대기하고 있던 14연대가 예.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그래서 예. 한국군에 4자 들어간 연대가 없습니다. 사단도 없죠. 그렇군요. 예. 그것이 바로 여수 순천 그런 그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뭐
기록이 됐었습니다만 그때 정말 서로 이제 양쪽 다 아주 피로 물든 학살을 벌였고요. 네. 결국은 그런 어떤 극단과 극단 충돌한 가운데 터진 전면전에서 네. 국군과 경찰은 그 원수의 하나까지 묻지를 기세로 네. 민간인들 네. 죽였고 네. 또한 인민군 또한 그에 상응하는 반격을 했습니다. 네. 무지막지하게 인민들을 죽이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거의 폭격도 아니고 정말 양측 정부에 의해서요. 이미 한반도는 그 당시에 광기에 휘말렸었죠. 제가 생각할 때 네. 만약 그 6.25 전쟁 때 국군의 마지막 방송이 무너지고 부산까지 장악했다면 인민군들이 네. 또 다른 싹쓸이가 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저는 그 4.3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좌우 가운데 누가 정당했나를 가리는 것은 의미가 적을 겁니다. 네. 그 싸움의 와중에서 정말 깃털보다 가벼워졌던 사람들의 목숨과 네. 정말 새털 후 불듯이 목숨을 취했던 그 세월들을 반성하고 돌이키지 못하면은 네. 그 야수성은 광기는 또다시 발현될 것이고요. 언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제가 또 손병희 선배가 네. 그런 야수화돼서 네. 사람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런 측면으로 4.3을 얘기해 주시는 건 지금 사나님이 처음이시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좌우익의 대립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의 광기 어린 그런 학살극은 바로 1948년 4월 3일로부터 비롯이 되었다. 그 섬에 있는 그런 공권력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공권력을 들여옴으로써 발생했었던 것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4월 3일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서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이 또 나오겠고요. 그런 영화도 우리가 보기도 했었고, 금년에도 4월 3일에는 제주에서 4.3 기념식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단순히 이념의 문제로 보고 또 빨갱이들의 준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사고하는 이런 시각에서 하루바삐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시각을 고착화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굴까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산하우역 4.3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칠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찌감치 안치환이 불러주었던 잠들지 않은 남도를 오랜만에 듣죠.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 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 잠들지 않는 남도였습니다. 사나님, 예. 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예, 그렇죠. 예, 예. 마지막 지휘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예. 이분이 유언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거 옛날 유언인데. 아시는구나. 예. 네. 이젠 아워가 없구나. 그렇죠. 시간이 없구나. 예. 라고 했던. 이젠 아워가 없구나. 예. 예. 그거 아시는구나. 예. 옛날 유머죠, 이거. 초등 때 유머였죠. 그런구나. 예. 그래요. 아이젠하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1969년 3월 28일. 네. 그러니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이제 별세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어떻게 생각한다면 가장 열광적인 환영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해요. 한국에 왔을 때. 예. 방한했을 때. 맞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방한했을 때 애칭이 아이크인데 네. 거의 전 국민이 환영했다고 할 만큼 근데 정말 구세주였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과의 전쟁 중에 네. 이제 방문한 전쟁 영웅 왕년에. 그래요.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 전쟁 와중에 방문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 그 아이크는 정말로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인기 만점에 정말 구세주와 같은 네. 그런 존재였겠죠. 네.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자 전 육군 원수, 그러니까 나치 독일을 굴복시킨 연합군 총사령관. 네. 아이젠하워는
말씀드린 바처럼 1969년 3월 28일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네. 그는 이제 즐겨 비교된 인물이 있죠. 더글러스 맥아더 맥아더 원수. 이제 비교됩니다. 네. 근데 둘은 좀 되게 비교가 돼요. 네. 그러니까 맥아더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사상 최고의 성적을 졸업합니다. 수재 중에 수재로 대접을 받았죠. 거의 20세기의 시절을 할 만큼. 근데 그렇게 총명했고 했던 그 어떤 기염을 토했던 맥아더와는 달리 아이젠하워는 한 61등 정도 합니다. 그냥 뭐 보통이었죠. 맥아더는 승승장구하면서 최연소 장성도 되고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상당히 좀 출발은 늦었어요. 그의 동기들 가운데서 가장 늦게 소령들었고 또 심지어 맥아더의 부관으로도 근무했어요. 뭐 맥아더보다 후배이긴 합니다. 아이젠하워가 후배인데. 나중에는 그 별 5개를 같이 달았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큰 차이는 아마 성격이었을 거예요. 맥아더는 되게 좀 오만하고 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지 별명이 20세기의 시저. 그리고 귀족적인 상에 다분했습니다. 필리핀 주둔 사령관으로서 그는 거의 뭐 왕같이 행동했었어요. 일단 그 호사를 누리면서 또 그런 어떤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집안이었어요. 또 고집이 셌고 일단 인천에서 보듯이 사실 그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는 미국 뭐 군대는 되게 반대했던 미국 그 이 사령부와 뭐 해군 다 반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고집피워서 한 거죠. 어쨌든 한번 딱 의견을 세우면은 그 뒤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누가 말하든 설사 미 합중국 대통령이 뭐든 간에. 그래서 이제 놀라운 성공도 거뒀지만 사실 황망한 실수도 많이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 맥아더의 오만함을 깨뜨려 본 게 모택동이었죠. 마오쩌둥. 그는 그런 말을 해요. 마오쩌둥은 맥아더의 오만함에 감사한다. 우리는 그가 오만할수록 승리를 더 쉽게 쟁취할 수 있었다. 말한 거죠. 북폭을 주장했었잖아요. 저 만주땅에 치겠다고 했었죠. 만주땅에 그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제 아이젠은 그 반대였는데 이를테면 그 한 사람 말을 들어보죠. 그런 말이 있었어요. 둘 다 이제 그 한 사람이 한 번은 아이젠하워 같이 점심 먹고 한 번은 맥아더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점심 먹으면서 나는 맥아더가 얼마나 위대한 걸 알았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아이크와 먹을 때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걸 알았다. 그러니까 맥아더는 하면서 진짜 위대하신 분이고 했는데 이 아이크 같은 경우 같이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되게 배려할 줄 알고 그렇군요. 또 축해줄 줄 알고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의 진가는 어떤 맹장으로서보다는 이제 온화한 중재자가 빛났습니다. 온화한 중재를 하는 어떤 이제 그런 포지션이었죠. 그러니까 고집불통의 그 패튼 장군, 패튼 전차군단의 어떤 그 지휘관. 그렇죠. 그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에서 그 맹장 중에 맹장이었죠. 뭐 거의 그 심지어 전쟁 공포증에 걸린 부하를 갖다 구타하기도 해가지고 자기 전 부대원 앞에 사과했던. 그랬었던. 그런 사람도 그런 적도 있었던 정말로 조지 패튼 장군. 또 그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 존심도 높은 무뚝뚝한 영국인 몽고메리. 몽고메리 원수. 또 패망한 나라의 망명정부 수반 주제에 존심 하나는 대기권에서 놀았던 프랑스인 드골. 그들을 어루만지고 조율을 하고 때로는 또 그냥 삐걱거리면 어떻게 바로잡고 하는 그 상황에서 덜컹거리던 그 의자를 갖다가 놓고 끝내 그 의자를 안정적으로 앉았던. 맞아요. 사실 노르망디 상륙작전조차도 매우 무모한 작전이었고 첩보가 새나갈 수도 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패튼, 휘하에 있었지만 골칫덩어리, 그 몽고메리, 드골, 심지어는 처칠. 처칠과 드골이 싸울 때는 총소리가 나지 않을까. 밖에 있는 수행원들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싸웠대요. 근데 이 사람들을 조율하고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얘기 있었죠. 아이크의 웃음은 100만 대군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웃으면서 사람들을 이제 추스렸고
정말로. 근데 그 사람도 그런 말 했다고, 본인도 그랬다고 해요. 시험과 역경 속에서 짓는 미소는 네. 대대병력 가치는 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이건 대대가 아니고 거의 100만 대군이다 얘기할 만큼 그의 웃음 의미가 컸죠. 아, 겸손하기까지 했군요. 예. 네. 그러니까 2월 6일에 어떤 그 노르망디 디데이의 전날 네. 이런 연설을 합니다. 어떤 뭐 참 거창한 말 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의 용기, 임무에 대한 헌신성, 그리고 전투 역량을 무한히 신뢰합니다. 완전한 승리 외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위대하고 고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되게 아주 뭐랄까요. 장군 같이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되게 참 메가더랑은 간략하지만 메가더만 다르죠. 메가더는 아주 여러 가지 자유의 십자군이 뭐니 하는 말 썼겠죠. 이분은 필름 촬영을 위해서 상륙을 다시 한번 하기로 그렇죠. 했었던 그 유명한 그 메가더 필리핀에 돌아오는 그 사진은 네네. 다시 찍은 거죠. 다시 찍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에게 이제 그 가장 또 이제 중요한 미덕이 있다면 그런 거였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그를 표현할 줄 알고 그런 능력이었어요. 이를테면 그가 이제 딱 나치가 항복했을 때 이제 참모들이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근사한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요? 막 고민했다고 해요. 막 여러 가지 글도 쓰고 올렸습니다. 근데 아이큐는 딱 한마디만 메시지를 전달해요. 연합군의 임무는 1945년 5월 7일 현지 시각 02시 41분으로 완료되었다. 로 끝납니다. 그것으로서 일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일이 끝났고 적군을 자극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착 상태 맞이 한국 전쟁.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그다음 그 뒤에 그 당시 지금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그냥 인력과 물자만 소모하던 그 전쟁을 끝낸 것도 그였습니다. 그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전쟁을 끝맺고 한국군을 증강시킨 뒤에 미국은 철수한다는 보관을 세워서 이제 여러 손 달래죠. 이승만도 달래고 또 소련도 달래고. 근데 이승만은 되게 이제 아이젠하워에 되게 반항했다고 하죠. 되게 뭐랄까 이제 심지어 이승만은 아이젠하워를 겁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젠하워 또한 그래서 적당히 무시하죠. 그는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온 거는 대통령이 된 때가 아니었고, 당선자 신문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왔는데 환영식이 막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이요? 또 경무대 아니, 아이젠하워가요. 아, 아이젠하워가. 처음 왔을 때는. 아이젠하워가 없다 그러면서 경무대 안 가요? 경무대 안 갔고, 또 이제 그 당시 유해군 사령관이 좀 북진을 해서 39도에서 멈추자. 하는데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는 끝하고 있었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긴 거죠. 그것이 결국 합리적이었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그리고 결국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구상대로.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아이젠하워를 제가 오늘 끌어든 이유는 사실 그의 퇴임 연설에 있습니다. 영화 JFK의 프롤로그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어떤 그의 퇴임 연설인데 그의 퇴임 연설은 항상 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찔렀던 그의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작별의 인사말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4번이라는 큰 전란이 일어났던 지난 반세기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중 3번의 전쟁에는 미국도 개입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방대한 규모의 방위 산업체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35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군사기관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군사적 안보에 미국 기업 전체의 순익보다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중략. 이러한 거대 군사기관과 거대 방위 산업체 간의 결합은 이제까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던 현상으로 부득이하게 생성된 것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복합체에 내포되어 있는 숨은 의미를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경제와 정치,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모든 도시와 주의회, 연방정부기관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군산복합체가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잘못된 권력으로 발생할 재앙의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에 상존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중략. 앞으로 쓰여질 기나긴 역사를 따라 미국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이 우리의 세상에 가공할 공포와 증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피하고 그 대신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랑스러운 연합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자도 우리 미국과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평화를 위한 회의탁자로 와야 하며 우리처럼 우리의 도덕, 경제 그리고 군사력에 의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 탁자는 과거 많은 좌절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전장의 고뇌 때문에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군축은 상호 존중과 신뢰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성스럽고 고상한 목적을 지니고 의견의 차이를 조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쟁의 공포와 그에 따르는 슬픔을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공들여 건설된 우리의 오늘의 문명이 전쟁 재발 시 모두 다 파괴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 밤 지속적인 평화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나는 전쟁을 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꾸준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나는 세계가 그 길을 따라 전진하도록 돕는데 아무리 미약한 일이라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야, 큰 전쟁을 치른 사람이었고 네. 누구보다 군대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네. 또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군산복합체,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 경고한 것이죠. 아니 이건 평화운동가의 연설이 아니고 예. 미국 대통령의 퇴임 연설인데 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최대 영웅 중에 한 명이었던. 그렇죠. 누구보다도 전쟁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렇죠. 그리고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을 사랑했었던. 예.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경고를 했고. 네. 근데 5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네. 저는 이 경고가 유효하고 또 오늘날 미국인들이 이 경고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전쟁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유가 실은 미국의 산업 자체가 전쟁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과학기술도 바로 군사적인 제 작전에 필요한 것들 이런 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야만 안 되는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걸 경고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미 연합군의 뭐 최대 훈련이 진행됐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이른바 정규전, 네. 게릴라전이 아니고 정규전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전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가장 가능성 높은 지역은 아마 한국일 것 같습니다. 그걸 볼 때 정말 저희한테는 또한 평화를 위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이젠 아워가 없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핵전쟁이 아닌 재래식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인들 이익에 결코 반하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을 결국은 워털에서 패퇴시킬 수 있었던 그런 힘, 예. 그건 사실 경제적으로는 로드차일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폴레옹이 이기면 영국이 지면은 자기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자기들 사업 망하니까 영국에게 돈을 제공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비를 지급해 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나폴레옹을 막아냈다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200년 전 얘기인데 그 후라고 한다면은 바로 군산 복합체라고 하는 그런 정치계와 경제계가 결탁해 있는 이런 전쟁의 상인들 오죽했겠습니까? 예. 지금 1969년에 3월 달에 돌아가셨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런
마지막 퇴임 연설을 귀담아서 들어야 될 텐데 이거 우리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건 지금 그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떤 정말 수백만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전쟁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전쟁이란 것은 인간의 어떤 미추, 어떤 그 아름다움과 추함이 가장 격렬하게 발현되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미있지만 그것은 책에서 읽고 영화로 보기에 재미있는 것이지 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도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남과 북 최고 권력자는 군 통수권자를 겸하고 있는데 아이젠하워가 역설에 섰던 이런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에도 정말 커다란 전환점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죠? 예. 가장 싫은 사람들은 뭐 전쟁만 하자, 며칠만 참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전쟁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이젠하워 봤으면 그 웃음을 거두고 호통을 칠 사람이죠. 그렇죠.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말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사나이의 오역 오늘 이 시간 마치고요. 강산의 씨가 부르는 더 이상 더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은 좀 평소보다 일찍 마치겠습니다. 사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음을 투척하는 힘의 논리 앞에 살아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힘없는 자들의 아우성. 텔레비전 뉴스 저녁 식탁에 오르고 가슴 근처 구토가 지나간다. 내일이란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